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YTN 뉴스 FM 김우성 PD입니다. 오늘 공공기관이나 역회사에서 화장실 가셨던 분들 휴지통 한참 찾으셨을 텐데요. 위생과 안전 문제로 올해부터 없애기로 했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인데요. 새해 경제 이슈, 여러 가지 대외 환경과 또 정부 기업의 대응 과제들 산적해 있습니다. 경제 도미노 시간의 주요 이슈들 중심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납세자, 세금을 내는 의무와 또 세금의 권리를 모두 갖고 있는 국민들을 가리키죠. 이제 본격 연말정산이 임박했습니다. 또 올해 새로운 변화들도 시작됐는데요. 납세자의 권리를 위한 제도나 환경 변화, 어떤 것들이 시작돼야 할지 두 번째 인터뷰에서 살펴봅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인터뷰에서는 국가의 재정운용 계획 관련 분석 인터뷰 보내드리겠습니다. 큰 틀의 국가 재정이 어떤 방향을 향해야 할지 또 어떻게 쓰여져야 할지에 대한 계획 정부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향후 5년의 나라 살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전문가 이야기 들어봅니다. 2018년 1월 2일 바뀐 건 달력의 날짜가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만들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일 겁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새해 첫 방송 출발합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정부가 향후 5년간 국가재정의 기틀이 될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본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 계획에는 저성장, 또 저출산, 높은 빈곤율, 양극화 문제죠. 이런 경제의 중장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국가가 나서서 이런 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의미인데요. 재정 구조도 혁신하겠다, 이런 계획까지 나왔습니다. 자, 국가의 재정 결국 나라 살림입니다. 큰 틀의 방향과 장기적인 계획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연세대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국가 재정 운용 계획을 수립하겠다. 보통 저희 청취자분들이 내년 예산, 작년 예산 이렇게 예산 단위로 알고 있었는데요. 이 재정 운용 계획 그러면 좀 거창해 보이기도 한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부는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의 세입과 세출 그리고 부문별로 어떤 지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재정 건전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년마다 9월이면은 이제 5년 동안의 청사진을 이렇게 계획을 재정운용 계획이라 그래서 네네.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9월 달에 발표될 앞 2018년도 그리고 2022년까지의 5년간의 계획을 이번에 이제 정부가 그 방향을 설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5년 단위로 짜는 건 아니고 5년 규모의 어떤 재정 계획이지만 이번에 좀 방향이 바뀌었다, 이런 의미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 기조도 좀 변화가 있고 하니까 경제정책 기조에 맞게 새롭게 이제 재정 운용 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이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정부의 돈, 정부의 예산안 규모 굉장히 큽니다. 이 돈이 어떻게, 어느 부분에 더 많이 쓰여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변화의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텐데, 저출산, 저성장, 빈곤. 자, 이런 문제들 좀 정부가 신경 쓰겠다. 앞으로 재정 집행에 있어서 주요 타겟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성장률이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고 또 네. 출산율도 낮아지면서 잠재 성장률이 굉장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가 있고요. 네. 또 이제 빈곤이 좀 높아지면서 소득이나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단기간에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번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방향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지금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안이 나온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지출을 이 재정 지출이 좀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이제 자체적인 어떤 민간이나 혹은 이제 기업이라든지 이런 여러 경제 분야의 어떤 순환 구조에는 오히려 좀 방해가 된다. 이런 갈등 논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교수님. 그런 부분들 좀 선제적으로 한번 짚어본다면 어떤 논란들이 주로 좀 주류를 차지하고 있나요? 우선 이제 정부의 입장에서는 약간 큰 정부, 네. 정부가 이제 세금도 좀 많이 걷어들이고, 네네. 재정 지출도 늘려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정부의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의 재정 규모를 좀 늘리는 이런 그 큰 정부의 그 청사진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역할을 잘 하면은 문제를 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우려하는 쪽에서는 네네. 정부가 너무 커지고 민간 기업 부분이라든지 민간 부분이 조금 위축되면은 어떤 그 정부의 그 비대화로 인해서 약간 그 비효율적인 그런 또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것을 우려하는데, 뭐 이런 비용을 최소화시키면서 정부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촘촘한 뭐랄까요,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공부문에서 먼저 우선 되겠지만 오히려 또 다른 양극화를 만들어내면 안 되겠다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뭐 부연 질문을 드려봤고요. 이 재정 혁신도 병행한다 이런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국가 재정에 대한 얘기 사실은 좀 큰 틀에서 비판을 한 적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최근에 이슈가 됐었는데 재정 혁신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번 정부의 계획에는 이제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추진하겠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재정 혁신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정부가 그동안에 지출하던 부분에서 불필요한 이런 낭비되는 부분을 줄이고, 네. 효율적으로 재정 집행을 하겠다 이런 얘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세수도 이제 조금 더 늘려야 되는데, 거둬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에서 그동안에 누락된 그런 세수를 좀 더 확충하겠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간에 제대로 거두지 못했던 세입, 더 벌어들이는 돈 확실하게 거두겠고 또 이 나가는 것들 중에 좀 불필요한 것들 확실히 줄이겠다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강조점을 둔 만큼 재정 지출이 상향될 것이다. 즉 돈을 좀 더 많이 쓸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규모나 증가율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5년 동안에 원래 이제 작년에 재정 지출 계획에 의하면은 계획에 의하면은 한 매년마다 평균 한 5년 동안에 매년마다 재정 지출을 한 5.8% 정도 네. 늘려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의 역할이 좀 더 커지게 되니까, 네네. 이와 같은 재정 지출도 조금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5.8%보다는 좀 더 연평균 증가율이 더 네. 재정 지출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고령화가 되고 있고 또 이런 고령화 때문에 이제 복지 지출이 앞으로 더 늘어나게 돼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재정 지출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가 지속되지 않나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부의 역할이 좀 더 많아질 것이다. 정부가 내미는 손길이 더 많아질 것이다. 이런 의미일 텐데, 일단은 이렇게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라고 한다면 앞서도 제가 살짝 부연 설명 때 여쭤봤지만 공공부문에만 좀 쏠리거나 여러 가지 좀 선순환 효과를 못 내거나 이런 운용에 대한 개선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교수님, 보통 통상 이렇게 계획을 세우면 운용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들도 좀 촘촘하게 준비가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재정을 이제 효율적으로 아까 혁신에서 얘기했다시피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정부가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재정 건전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세수도 따라서 늘리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세수 증대까지 많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좀 학자들 사이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데 제일 걱정되는 게 재정 건전성입니다. 국가가 돈 쓰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도 국가가 재정난에 허덕이거나 혹은 여러 가지 건전성이 악화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얘기들 논쟁 항상 있었거든요. 이번에 확대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부의 지금 계획은 이제 재정 건전성은 유지하면서 네. 확대 재정 정책을 쓰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자면은 이제 세수도 이제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뭐 대개 두 가지 지표로 봅니다. GDP에서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든지 네. GDP에서 국가 부채가 차지하는 네. 비중 이런 걸 가지고 보는데 현재로는 뭐 그 재정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한 마이너스 1.7%. 근데 이제 조금 늘어나면은 2021년까지는 한 2%까지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네네. 대개 3%를 기준선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3% 미만이니까 아직은 지금은 재정 건전성이 있다,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국가 부채도 한 GDP의 40%를 유지할 걸로 이렇게 네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현재 계획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고 저성장이 지속되고 또 연금 체제가 구축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숨어 있는 이야기지만 뭐 선진국들은 우리보다 훨씬 국가 부채가 많지 않습니까? 물론 단순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일본이나 미국도 그런 면에서는 좀 국가 부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본은 뭐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가 부채라든지 재정 적자 부분이 큰 부분입니다. 그리고 선진국도 상당히 큰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은 아직은 뭐 현재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상태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도 이제 그 고령화라든지 저성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급격히 그 복지 수요가 늘어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는 우리가 선진국과 같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준비가 아마 뭐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선순환 구조일 겁니다. 정부가 돈 풀어낸 돈만큼의 좀 생산 효과, 다시 좀 돈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뭐 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선순환 효과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딱히 답을 명확하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도 좀 없긴 한데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그 성장률을 높이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출은 이제 늘어나게 돼 있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세수가 늘어나야 되는데 세수는 물론 뭐 세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은 네. 성장률이 높아지면은 세수가 늘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어떤 성장 전략을 택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네네.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 이 두 가지 성장 전략으로서 성장률을 높이겠다 이렇게 지금 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성장 전략이 얼마나 성공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도를 악화시키느냐 아니면 개선시키느냐 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정말 비유가 아니라 정부 앞에 놓인 숙제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분배의 문제와 성장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김정식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사전입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귀를 활짝 열어둔 시간이고요. 경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 어떤 이야기들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 들려주시는 그런 기회 마련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참여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도심 속 꿈의 놀이터 일산 원마운트에서 워터파크, 스노우파크 이용권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독특한 공감사전 주제를 여러분들께 던져봅니다. 무술년, 황금 개띠에다 이런 말 나오죠. 이 12지신 중에 개를 섬기는 12지신 중에 하나를 뜻하는 해인데요. 개, 사람과 함께 살아오면서 인간을 이해하는 반려동물로 또 친근감도 높고 충성심이 강한 동물로 많이 역사 속에서도 등장합니다. 올해는 특히 풍년과 다산을 상징하고 양의 기운이 강해서 양의 기운, 음의 기운이 아니라 양의 기운이 강해서 매우 역동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개해라고 합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경제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올해 개띠이신 분들은 또 여러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진 때이기도 하죠. 삼국시대 신라가 삼국통일했던 때가 무진년이고요. 발해와 건국된 때는 무인년, 고려건국은 무신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무가 들어가는 해, 60갑자에 무가 들어가는 해도 역사적으로 국가적 구군이 상승하는 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평창 동계올림픽도 열리고 있고요. 다양한 경제적 과제들 시험대에 놓여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민들과 경제적인 이슈 있는 분들 많을 텐데요. 개해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생각 또 기원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한 개 듣고요.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시각 오후 3시 26분 5초 지났습니다. 비즈니스 워치 김춘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작년 한 해 가장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이 암호화폐, 가상통화, 정부가 후속 조치들 마련하고 있네요. 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일부터 이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거래소에 이 돈을 넣거나 뺄 때 실명 확인 입출금 시스템을 좀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지난달에 28일에 내놓은 대책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은 가상 계좌는 아예 금지하고 이 본인 확인이 된 거래자의 계좌 또 가상화폐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 간 입출금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다른 은행 간 입출금은 모두 제한을 한 건데 이 방식이 기존 거래자의 재산권을 좀 과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 타행 입금은 금지를 하되 이 출금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대책 발표와 함께 이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까지 좀 제기되는 등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예, 사실 안전을 강조한 이 자율규제안 같은 데 이미 등장했던 이야기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시행하면서 얻는 효과가 있을까요? 네, 정부는 기본적으로 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돈을 넣거나 뺄 때 실명 확인을 좀 확실하게 좀 거치겠다는 건데요. 네. 이 실명 확인 시스템을 가동을 하면 이 계좌 이용자의 신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서 이 정부가 거래를 금지한 청소년이나 이 외국인의 거래를 좀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거래소에 입금한 돈을 뺄 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재산권 침해 지적도 나오고 있는 건데, 네네. 그래서 입금은 제한을 하되 출금은 허용을 해서 시장에서 자금이 나가는 건 막지 않겠지만 새로 들어오는 자금은 좀 실명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런 겁니다. 예. 그러면 아무래도 신규 자금 유입이 좀 제한이 되면서 이 과열을 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좀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저금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투자 참 고민이 많았을 텐데요. 작년을 봤더니 주식 투자가 최고의 재테크였네요. 네, 주식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데요. 이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주식과 부동산, 채권, 정기예금, 금 같은 이 주요 자산 가운데서 주식이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올렸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코스피 지수는 21.7%나 올라서 1.5% 안팎에 그친 은행 정기예금 수익률을 15배나 웃돌았습니다. 이 코스닥은 지난해 26.4%나 올라서 코스피보다 수익률이 더 높았고요. 물론 변동성이 크고 이 개별 종목별로 차이가 있긴 한데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따라서 수익률이 결정되는 ETF 상품 같은 데 투자했으면 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겁니다. 예, 작년 주식시장 호황과도 연결이 돼 있군요. 다른 재테크 수단의 수익은 어떻습니까? 은행 예금이나 채권 투자는 큰 재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아시다시피 1% 중반대에 그쳤고요. 이 상장 채권의 투자 수익률을 보여주는 한국거래소의 KRX 채권 지수도 고작 0.6%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펀드의 경우에는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이익 수익률이 23%, 해외 주식형은 25%에 달했는데 국내 채권형 펀드와 해외 채권형 펀드는 수익률이 각각 1%와 3.52%에 그쳤습니다. 금값은 오히려 더 떨어졌고요. 이 달러화를 사둔 투자자도 10% 넘게 손실을 봤습니다. 이 부동산도 지난해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이 1.4%, 서울이 5.6%, 또 가장 잘 나간다는 강남과 송파도 7% 정도였다고 하니까 주식에는 크게 못 미쳤습니다. 네, 위험할 때 안전자산 이렇게 또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손해를 본 상황이네요. 공동주택의 세대 규제가 완화된다. 이게 무슨 소린가요? 네, 국토교통부가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가이드라인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이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좀 나눠서 이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그런 공동주택을 말하는데, 네. 가령 집주인이 자신의 집안에 벽체를 좀 세워서 부엌과 화장실 등을 따로 만들어서 임대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아, 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집은 있지만 은퇴 등으로 좀 약간 현금이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는 노인층이 일부
일부를 임대해서 생활비 등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취지인데 규제를 완화하면 임대주택을 더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세대의 구분을 좀 달리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규제가 어떤 식으로 바뀌는 건가요? 네, 좀 공사를 쉽게 한다고 보면 되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은 이 세대 구분 공사를 유형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이에 따라서 입주자의 동의 요건을 좀 정하고 있는데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이 공사 규모가 커서 입주자의 동의를 많이 받아야 하는 유형이 증축을 대수선으로 좀 재분류했습니다. 네. 이 증축 공사는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한데 대수선은 이 해당 동 주민의 3분의 2의 동의만 받으면 되는데요. 그만큼 이 공사가 쉬워지는 겁니다. 다만 세대 구분형 주택이 너무 많아지면 주차난이나 또 함께 이 건물 구조도 좀 부실해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화장실이 2개 정도 있는 아파트에 은퇴하신 분들 고민하고 있을 텐데요. 이런 변화가 있군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7조 원 돌파했네요. 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7조 5,516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달보다 21.7%나 늘었습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 중에서 이 모바일 쇼핑은 4조 7,344억 원을 기록해서 전년보다 33% 넘게 급증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7조 원을 돌파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1년 1월 2,289억 원과 비교하면 무려 33배나 좀 늘어난 겁니다. 네. 최근 들어서 증가 속도가 더 가파른데 2012년 11월에 3조 원을 돌파한 후에 1년마다 좀 1조 원씩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온라인 쇼핑이 요즘 워낙 보편적이어서 좀 그렇긴 한데 크게 늘어나는 배경이 있나요? 특히 좀 11월에 좀 많이 늘고 있는데 네네. 할인 행사가 좀 집중된 덕분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들이 미국의 최대 할인 행사인 이 블랙 프라이데이를 본다는 한국판 불프를 좀 실시를 하면서 쇼핑이 좀 크게 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스마트폰 신제품이나 난방용품을 찾는 사명이 좀 많았습니다. 또 1인 가구들이 손쉽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가정 간편식도 좀 많이 찾는 품목으로 꼽혔는데 음식료품 거래액이 전년보다 34.4% 늘어난 8,941억 원에 좀 달했다고 합니다. 네. 자, 대형마트들 납품업체에 상품 주문할 때 수량을 적지 않는 게 갑질이었는데 이제 못한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이 대규모 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 개정안은 이 대형마트를 비롯한 대형 유통업체들이 납품업체의 일정 수량의 상품을 주문할 때 반드시 계약서에 수량을 좀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이 계약서에 수량을 적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불공정 문제가 좀 불거지고 있는데 과잉 주문에 따른 이 재고 부담을 이 납품업체들이 떠안는 사례가 좀 적지 않았는데 주문 수량에 좀 근거가 없어서 좀 피해가 구제가 쉽지 않았는데 이런 관행이 좀 바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톱뉴스는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네, 가상화폐 규제 기사를 꼽고 싶은데요. 이 가상화폐 거래가 좀 지나치게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 투기적인 거래나 부작용은 분명하게 제동을 좀 걸 필요가 있지만 가상화폐 기술이나 취지는 또 잘 살리는 묘미를 좀 잘 발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피해야 할 것들과 키워야 될 것들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네요, 정부가.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비즈니스워치 김춘동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인터뷰. 네, 직장 다니신 분들은 많은 관심들을 보이시고 계신데요. 이맘때쯤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정산해야지 돌려받을 수 있을까 혹은 더 내야 될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세금 때론 아까워 보이기도 하고요. 때론 뿌듯하기도 합니다. 얼마인지 신경 안 쓸 때도 있고 유독 세금만 커 보이기도 합니다. 이 세금이 바로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납세자로 불리는 모든 분들께 행복한 새해 기원 드리면서 두 번째 인터뷰 시작할 텐데요. 자, 연말정산 임박했습니다. 여러 가지 바뀔 부분들도 그것보단 더 큰 틀에서 납세자로서의 작년 또 올해 생각해보는 시간도 마련해 보겠습니다. 세금 관련 이슈 정리해드리는 시간인데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먼저 많은 활동하고 또 납세자들한테 도움 주고 계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지난 한 해 납세자의 권리 측면에서 만약에 한국을 바라본다면 세금, 세제, 점수로 표현하시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제 이야기보다는 저희가 우리 회원들을 대상으로 네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하셨군요, 네. 예. 한 1,40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각종 세금을 납부할 때 어떤 생각이 드신다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런데 흔쾌히 낸다가 13%. 네. 어쩔 수 없이 낸다가 55%. 네. 빼앗기는 기분이다가 32%로 나왔습니다. 네.
즉 이 이야기는 아직도 한국 사회에서는 굉장히 어떤 정부 신뢰도, 세금에 관한 낭비, 네. 그리고 세금이 굉장히 불공정하다라고 네.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생각해서 점수를 그렇게 후하게 주지 못하고 굉장히 약하게 네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도 마찬가지로 작년부터 계속 정부행 과세도 네. 올해 1월부터 시행되지만은 네네. 굉장히 특혜 조항도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사업자 탈세라든지 주변의 지하경제 비중이 한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요. 네. 세금을 이렇게 많이 내시는 분들은 계속 내시고 네. 또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은 아예 소득세를 안 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네. 일반 우리 성실 납세자들의 상실감이 많이 큰 것이 반영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말 이 고위공직자분들 이 청문회 앞두고 갑자기 몰아서 세금 내고 이런 경우 종종 뉴스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정말 낙제점이었군요. 아직까지 낙제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올해는 좀 작년보다 점수가 나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연말정산 이슈부터 먼저 좀 짚어볼게요. 연말정산 임박했는데 유리지갑들 관심이 높습니다. 올해도 좀 꼼꼼히 챙겨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좀 어렵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들 중요한가요? 네, 일단 개정세법을 한번 챙겨보면은 작년까지는 한 명 출생하면은 한 30만 원이 세액 공제됐는데 네. 올해부터는 둘째부터는 50만 원, 셋째는 70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학자금 원리금 사업 공제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 공제가 15% 올해부터 처음으로 적용되고 네. 그리고 초중 고등학교의 체험 학습비도 1인당 30만 원 교육비 세액 공제가 적용됩니다. 네네. 그리고 난임 시술비도 의료비 세액 공제율이 15%에서 20%로 인상되고 그리고 중고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구입하게 되면은 네. 중고차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소득 공제를 해줍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시점에서 납세자들이 챙기셔야 할 거는 네. 우리가 1월 15일 날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돼서 그렇죠. 거기에서 대부분의 영수증이 출력이 되는데 네네. 안 되는 항목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네. 대표적인 게 장애인 증명서라든지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비용이라든지 안경 콘텐츠 구입 비용,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그리고 취약증 아동의 이제 학원비라든지 해외에서 예를 들면은 아이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경우에 해외 교육비라든지 기부금 같은 경우에도 종교단체 기부금이라든지 일부 이제 기부단체 같은 경우에는 연말정 간소화 시스템에서 안 나오는 경우도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지금 현재는 꼼꼼히 챙겨야 되고 가장 무엇보다도 자녀가 20세 넘어가거나 또는 배우자나 부모님 같은 경우는 연말정 간소화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은 그게 자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않죠. 네. 예, 그래서 미리 연로하신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찾아뵐 때 이렇게 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정보 활용 동의를 할 때 과거 5년부터 올해만 이렇게 신청하지 마시고, 과거 5년까지 소급해서 신청하시면은 과거 5년에 관한 정보가 다 뜹니다. 그래서 거기는 놓치는 게 많겠죠. 부모님 같은 경우에 어록이든지 카드라든지 이런 거는 지난 5년간 놓친 거는 한꺼번에 소급에서 환급이 가능한데, 예, 한국납세연맹에서는 그런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홈페이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또 한국납세자연맹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가셔서 문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5년간인데 보통 부모님, 그러니까 부양가족으로 되어 있는 부모님이 기부를 하신다. 이것도 사실 환급 대상이지 않습니까? 네, 부모님과 관련 부모님이 예를 들면은 만 60세 이상인 경우는 기본공제가 되시고, 그리고 부모님이 나이가 60세가 안 되시더라도 의료비라든지 카드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됩니다. 단 소득 금액이 보통 근로소득으로 따지면 연봉 500만 원 정도 됩니다. 1년에 500만 원이 이하라면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초과되면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까지 또 소급돼서 5년간 또 동의, 정보 이용 동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 장애인 공제가 여태까지는 이 뭔가 정부에서 발급하는 이 확인하는 장애인 증빙서류 이런 것들만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장기 투병, 치매, 중증 질환도
장애인 공제 가능하다 이런 얘기 있던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근로소득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항목이 장애인 소득 공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복지부에서 장애 카드가 있으신 분들만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되시는 줄 아는데 네네. 세법은 조금 더 폭넓게 규정되어 있어가지고 네. 우리가 암 환자라든지 뭐 치매라든지 기타 난치성 질환이라든지 네네. 병의 종류에 관계없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면서 많은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러면은 네네.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네. 병원에서 의사님한테 꼭 장애인 증명서를 이렇게 발급받아야만이 네네.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장애인 소득 공제에 해당되면은 나이에 관계없이 네. 기본 공제가 되고 그리고 장애인 소득 공제도 200만 원 또 추가로 되고 네네. 그리고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가 되기 때문에 네네. 가장 우리가 소득 공제 혜택이 많은 거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부양 가족 중에서 이렇게 그 작년에 많이 병원에 입원했거나 네. 많이 아파서 굉장히 고생하신 우리 근로소득자께서는 꼭 이 부분은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좀 넘어가기 쉬운데요. 또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이런 자료들 내놓은 것들도 있으니까 좀 활용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세테크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올해 준비 이제 15일 날 간소화 서비스 열리긴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올해가 아니라 작년 거죠. 자, 올해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에 바뀌는 것들 꽤 있을 텐데 정부도 소득 재분과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고소득 과세도 얘기했거든요. 좀 바뀌는 부분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소득세 부분이 최고 세율이 인상되십니다. 과세표준 기준으로 5억 초과는 기존의 소득세가 40%인데 42%로 인상되십니다. 그래서 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42%, 건강보험까지 포함하시면 사실상 자기가 추가로 1,000만 원을 더 소득 올렸다 그러면은 네. 500만 원 정도를 절반 정도를 국가에서 세금으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는 갑표 3천억 이상의 경우에는 기존의 22% 법인세율에서 25%로 인상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상속 증여세에 관한 공제 사진 신고했을 때 공제되는 세금도 올해는 5%, 내년에는 3%로 네. 이렇게 조정됩니다. 네네. 그래서 가능하면 정리하는 경우에는 올해 정리하는 것이 조금 세택에 유리합니다. 예. 자, 정부가 여러 가지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또 구체화되면서 세부안들이 또 조정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 가지 얘기가 있고 부동산 쪽도 지금 관심이 높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관련해서 세금 관련된 부분들도 많이 바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올해 이제 연말지난 때 월세 세후 공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원래 월세 세후 공제는 연봉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을 이제 월세로 살 경우에 월세 지급액의 10%를 우리가 세액 공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이제 배우자나 자녀가 기본 공제 대상자인 배우자나 자녀가 계약한 경우에는 공제가 안 됐는데 올해부터 공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다른 우리가 항목도 우리가 많이 개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임대 수입이 또 우리가 보통 800만 원 정도 넘어가면은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건강보험 우리가 감면 혜택을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예, 이것도 뭐 정부에서까지 나서서 좀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고요. 자녀들 떨어져 사는데 자녀 명의로 월세 계약 같은 거 했을 때 좀 복잡한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좀 잘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열렸다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좀 앞서 점수로 굳이 환산할 수는 없지만 뭐 한 10몇 % 정도만 세금 흔쾌히 내겠다라고 했고 아직 80몇 %는 세금 낼 때 좀 깨름직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좀 개선돼야 될 점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어떤 부분들 좀 바뀌어야 될까요? 예, 특히 이제 세금 낭비에 대해서 특히 이제 영수증 없이 트는 예산인 특수활동비가 사실 고위공직자들이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납세자의 신뢰도를 많이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를 폐지해야 되고 특히 또 우리가 가산세율이 환급이자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것도 개선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세무조사를 하지 않도록 미국처럼 우리가 국세청을 견제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세청부터 보통 방공서에서 정보를 잘 공개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돼야만이 거기서 부패나 특권이 방지가 되고 네네. 무엇보다도 세금 낭비를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굉장히 올해는 우리가 많은 정부기관에서 많이 선진하는 네. 그런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투명성이라는 한 단어에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지금 특수활동비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요. 또 어떻게 수사되는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었습니다. 세계 경제가 내 주머니 속으로 경제 도미노. 네, 정말 새해 많은 것들이 바뀌고 있고요. 또 많은 과제들이 눈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헤쳐가야 할까요? 자, 헤쳐가는 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또 정부도 투명하게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고 또 정보를 보여주면서 함께 가야 되겠죠. 새해 주요 경제 이슈 5가지를 좀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새해 5대 주요 경제 이슈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부족하면 저희가 다음 주까지 이어서라도 꼭 꼼꼼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마련해 주겠습니다. 늘 날카롭게 분석하고 또 생각할 거리들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죠.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5대 경제 주요 이슈 이렇게 소개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때마침 계속 관심 끄는 주제가 바로 남북 문제입니다. 지금 북한이 신년사 통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뜻 밝혔고 또 통일부 장관이 오후 2시에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대화하자 이렇게 나섰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저희가 읽어야 할까요? 예, 먼저 이제 그 부분 설명드리기 전에요. 네네. 이제 5대 이슈들이라고 했을 때 그 이슈들은 저는 이제 그러니까 그 우리 경제에 올해 이제 위기가 될 요인들이요. 네. 좀 중심으로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리스크 중심으로 5대 이슈를 정리했다. 그랬을 때 요 위기 요인들을 잘 관리하고 해결하면은 네네. 기회와 도약의 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데요. 네네. 이 위기들이 대부분이 보게 되면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하고 좀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든 과제이기도 하고요. 네. 좀 이제 전제로 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사실 이 북핵 리스크는 우리가 지난해도 굉장히 그 우리 경제를 좀 이제 그 짓누르는 하나의 부담을 주는 하나의 이슈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올해도 사실 이 북핵 리스크, 소위 말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한반도 전쟁 리스크죠. 맞습니다. 이게 이제 올해 최고조에 이를 가능성이 높았었고 네. 여전히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차 고비가 우리가 이제 그 2월 달에 이제 그 동계올림픽, 그 다음에 3월 달에 패럴림픽 기간이 이제 18일에 끝나잖아요. 네. 근데, 미국 내부에서 나왔던 하나의 그 이 북한 리스크와 관련해서 나왔던 게 3월 데드라인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12월 초에 그러니까는 그 CIA 국장이 트럼프에 보고하면서 네, 해결할 기간이 한 3개월뿐이 안 남았다. 이제 여기에 기초해서 나왔던 얘기들인데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올림픽한테도 상당히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에 그러니까 지금 돌파구가 지금 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신년사에서 이제 그러니까 평창올림픽 참가 그러니까는 그 가능성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제 3월 데드라인선은 그러니까 이제 소강 국면으로 이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요. 네. 1차 고비는 그러니까 무사히 넘어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이 여전히 뭐냐면 핵 개발 완성 의지라든가 네네. 그다음에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 완성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신년사에서도 보게 되면은 대륙간 탄도 로켓 시험 발사 준비 사업이 마감 단계에 이르렀다는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네. 그 얘기는 아직 그러니까 덜 끝났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추진했을 경우에 네네.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지금 현 단계에서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이런 의견들이 네.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반도 이제 전쟁 리스크는 올림픽 이후에도 여전히 네.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게다가 이제 미국에는 11월 달에 이제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중간 선거인데 근데 이제 미국 내부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입장에서 볼 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유리한 이렇게 지금 국면에 있지가 않아요. 정치적인 네. 국면이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성과를 좀 만들어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이제 우리를 희생양으로 좀 삼으려고 하는 이런 이제 유혹이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이제 돌파해 나가기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네. 저는 이제 남북 정상회담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면은 네. 적극 검토도 저는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북한이 전통적으로 이제 통미봉남 전략을 써왔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통남 복미로 전환했다.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들 하죠.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통남 통미로 좀 이게 업그레이드 했으면 좋겠다. 네네. 즉 뭐냐면 북한과 미국이 그러니까 서로가 좀 이제 관계 개선으로 이 국면을 좀 전환시키는 데 속에서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좀 적극적인 역할을 좀 하는 하나의 그런 차원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활용될 수 있다면은 그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북한 리스크가 한반도 전쟁 리스크가 만약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소멸시킬 수만 있다면은 저는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사실 좀 궁금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이른바 북핵 리스크로 대표되는 것들 사이에서도 국가 신용도 굉장히 높고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의 지표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교수님 지적해 주신 이 북한의 고립 경제는 지금 사실 경제 제재가 별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높은 긴장도의 상태에서 나쁘지는 않은 경제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타결 앞서 말씀하신 통미 복미 개념으로 타결이 된다면 굉장히 또 한 단계 이를테면 뭐 좀 약간 클래스가 다르게 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북미 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북한의 사실은 어쨌든 간에 개발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건설 산업이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 부양 정책으로 굉장히 과잉 성장해 왔는데 이걸 좀 이제 완화시킬 경우에는 이제 그러니까 연착륙이 좀 필요한데 그 출구가 이제 그러니까 북한 개발로 이제 그러니까 연결될 수 있다면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대륙으로 사실 우리가 연결하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북방 경제 같은 경우들이 과거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런 프로젝트 추진도 사실 가능할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의 이제 그러니까 성장 어떤 잠재력은 상당히 우리가 좀 확장될 기회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신북방 정책이나 유라시아에 대한 어떤 연결망 구도에도 사실은 굉장히 탄력을 받을 수 있고 굉장히 좀 그렇게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좀 지켜봐야 될 여러 군사적 문제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지금 남북 문제 하에서 여러 상황을 봤는데 우리 경제의 여러 환경을 리스크들을 좀 분석해보고 또 기대도 받는데 마지막으로 이 5개는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 좀 이어서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자, FTA 이거 많이 얘기됐고 뜨겁습니다. 지금 뭐 트럼프 입장 앞서도 트럼프의 국내 입장 얘기하셨지만은 부분 개정 정도로 전망은 되고 있는데 이 미국의 입장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이게 저는 앞에 첫 번째 말한 주제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재개정 협상이 말이 좋아 협상이지 미국 측 입장에서 볼 때는 재협상은 일방적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요식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이라는 것은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은 자신은 손실을 보지 않고 이익만 챙기라고 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걸 소개했지만은 이게 경제 논리로 출발한 협상이 아니라 정치 논리. 그러니까 한국의 안보 지렛대를 그러니까 활용을 해가지고 한국의 안보 비용 청구서를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제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그러니까 이게 전면 개정이 아니라 부분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전면 개정을 하게 되면 미국 산업계 그러니까는 산업계 중에서 이익 보는 데도 있겠지만은 불이익 보는 데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 속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고 우리도 미국의 속내를 좀 알고 있다 보니까는 대체로 그러니까 방어적 자세로 사실 지금 이렇게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이 3월 달까지 어쨌든 간에 이 북한 리스크가 좀 정세 관리가 좀 완화되면서 우리한테도 좀 협상에 좀 유리한 좀 국면이 좀 이렇게 조성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쨌든 간에 최소한의 피해로 그러니까 이것을 좀 이제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범위로 협상을 저는 좀 이렇게 진행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치적 이유로 시작되었던 FTA 경제적 피해로 귀결되지 않도록 좀 준비해야 된다. 좀 짧게 뭐 특히 이 농민들 지금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합니다. 농업부문 개방이 항상 뜨거운데 좀 전략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필요한지 좀 부탁드립니다. 지난 9월 말에요. 그 김현종 이제 그러니까 통상본부장이 미국으로 급히 날아가서 그다음에 10월 달에 이제 10월 초에 이제 그러니까 재협상 시작하기로 이제 합의 보면서 당시에 이제 알려진 걸 보게 되면 미국이 그러니까 구체적인 리스트를 이제 그 제시를 한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2차 특별회의에서요. 광범위한 분야에서 그러니까는 제출을 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볼 때는 미국이 이걸 다 관철시키기보다는 이걸 압박수단을 삼아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부를 자기네들이 양보하는 척하면서 이제 최대한 이익은 끌어낼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농산물 시장 개방은 추가로 그러니까 요구를 안 하면서도 네네. 다른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 부분이라든가 시장 네. 접근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저는 철강 산업 같은 경우 과잉 설비 축소도 이제 그러니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 대응에 대해서 우리 측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방식을 보게 되면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소위 ISD라고 해가지고요. 이걸 개선하는 부분이라든가 네.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너무 많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긴급 수입 네네. 제한 조치로서 이제 세이프가드 이런 걸 네.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방어적인 저는 자세라는 얘기죠. 미국의 그러니까 산업에 그러니까는 어떤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우리도 이제 협상 카드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농산물은 아마 미국이 아마 그러니까는 협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고 네. 굳이 그러니까 더 추가 개방 저는 요구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예, 어차피 정치적인 이득을 노리고 들어오는 미국의 FTA 협상에 대해서 우리도 좀 영리한 면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네요. 자, 다른 뭐 여러 가지 통화 문제 또 부동산, 일자리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였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소망 뭘까요? 아마 정규직이 되는 것, 돈을 좀 더 받는 것 이런 거겠죠. 3075님 사연 잘 읽었고요. 저희가 또 인터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늘 오늘처럼 좋은 날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찾아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